구글이 세계 최대의 제약 기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라는 기술 자체가 잠재성이 너무나 큽니다. AI가 주식시장의 투자 관점을 연결시키면 이미 붐업이 됐죠. 단기적으로 뭐 거품, 그건 제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AI가 근간이 돼서 여러 산업의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다. 교수님 그 과학기술 연구만큼이나 그 윤리적인 문제에서도 관심 많이 갖고 계신데 기술 발전에 명과 암이 있어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딥페이크 사건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런 건 어떤 측면에서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딥페이크를 다들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잖아요. 이 이름 자체가 페이크라는 네. 단어가 들어요. 근데 이 딥페이크 이름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실제로 레딧이라고 하는 미국의 SNS 플랫폼이죠. 여기에 한 개발자가 영상 합성 프로그램을 하나 올렸는데 그 프로그램을 올린 그 개발자의 아이디가 딥페이크였어요. 이 프로그램 자체가 너무 성능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쓰고 막 유행하고 댓글이 막 수만 개 달리고 하다 보니까 이 분야 자체를 딥페이크로 그냥 이제 통칭을 해버리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기술업계에서 보면 딥페이크는 영상 가공 기술 혹은 음성 합성 기술 뭐 이런 정도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기술 자체는 뭐 부정이냐 긍정이냐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기술을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 부정적인 양상부터 펼쳐지는 것이죠. 결국 모든 기술은 저는 인간의 활용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 기술 발전 과정에서 영상이나 사진이나 음성 합성 기술이 이 정도로 발전을 했는데 우리가 이것이 이제 산업에 안착이 되고 법 제도가 생겨나기 전에 이걸 나쁜 용도로 너무나 사람들을 괴롭히는 용도로 혹은 범죄 행위로 이런 것들을 쓰는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딥페이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또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 딥페이크 피해자가 전 세계 1인 거예요. 딥페이크 통계 사이트 봤더니 53%가 한국인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그게 이제 K-팝 스타들이 표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뭐 하나하나 컨텐츠 개수로 이제 53%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든 것이 범죄는 아니겠죠. 뭐 일부 뭐 재미로 취미 정도로 올린 정도도 있겠지만은 이거 이제 범죄의 원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 기술 발전 속도보다 법 제도나 사회적 인식 속도가 더디게 따라오다 보니까 여기 생겨나는 공백이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몇 년간은 이런 좀 혼란한 시기가 이 기술 분야에서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그 잡지 이름이기도 했는데 엑스트로피라는 개념을 많이 강조하고 계신데요. 이게 좀 사실 용어도 어렵고 생소합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이제 많은 대중분들이 요즘 인공지능이나 뭐 이 비트코인이나 아니 공간 컴퓨팅이나 너무 어려워하고 하시고 또 너무나 이 발전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걸 어떻게 좀 쉽게 설명드릴까? 그래서 기술의 좀 역사부터 이것이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를 좀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엑스트로피라는 이 매거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제 연구자 집단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사이버펑크. 네, 사이버펑크라고 하는 그들의 생각이 이제 주로 암호학자들은 약간 암호화폐를 만드는 쪽에 치중을 했다라고 했는데 여러 분야의 학자들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 생명공학자들도 있었고요, 뭐 암호학자들도 있었고요, 개발자들도 있었고요, 뭐 혹은 또 다른 영역의 학자들도 이렇게 모여서 함께 이 공유하는 생각 가치가 뭐였냐면은 우리가 각자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고 개발하는 주역들인데 우리가 기술을 발전시킬 때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 과학기술 발전시키자. 사회 문제 해결. 혹은 또 뭐 생명 연장 같은 우리 인류의 정말 우리 인간의 어떤 말초적인 욕망 충족이라든지 우리가 여러 이제 선한 어떤 용도로 이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데 활용하자. 특정 세력에 이득을 주는 기술 발전이나 혹은 또 문제를 일으킬 만한 기술 발전이 아닌 긍정적인 방향을 이끌자라는 것이 그들의 핵심 철학이었습니다. 그 철학의 이름이 엑스트로피예요. 그래서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들의 생각들과 여러 페이퍼들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와, 지금 2020년대에 내가 연구하고 있는 학자지만 내가 연구하는 분야에서도 이런 철학이 필요하겠다. 인공지능을 딥페이크로 쓰면 안 되잖아요. 딥페이크도 우리가 건전하게 긍정적으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전 세계에 그 영화들이 배포가 되는데 대부분 우리나라 빼고는 그 자막을 쓰지 않고 더빙을 씁니다. 더빙을 쓰다 보면 입모양이 달라요. 그러면 이제 몰입도가 떨어지죠. 네. 예를 들어 우리가 스페인 영화를 보는데 더빙으로 되면은 한글로 성우가 얘기를 하는데 입모양은 다르니까 몰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딥페이크 영상 이 합성 기술이 입모양까지 바꿔줘요.
그러면은 스페인 배우인데 한국말 하는 거 SNS에서 같은 나보다 거예요. 웃길 수 이게 얼마나 있겠다. 좋습니까? 이게 결국 우리가 전 세계에 언어가 달라서 생기는 문제를 이 영상 합성 기술, 뭐 우리 딥페이크라고 불리는 이 기술 발전이 해결해 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회 문제 해결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것들이 과학 기술자들의 역할이기도 하고 이런 법제도 정책 입안자들의 역할이기도 하고 이용하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 모두의 또 인식 전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엑스트로피라는 철학이 지금 이 인공지능, 비트코인, 공간 컴퓨팅 이런 정말 급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이 기술 영역이 너무나 필요한 철학이다. 저도 이런 방향으로 항상 고민을 해야겠다. 제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관련 주제로 책을 출간하기도 네. 하고 많은 분들께 지금 이 변화 속도가 빠른 이 기술 영역들을 우리가 함께 좀 이런 그 컨센서스를 긍정적으로 만들어 보자 이런 주장들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결국에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모든 게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요소를 최대한 줄이고 긍정적인 요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사회 구성원들이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엑스트로피를 주장하는 분의 입장에서 어떤 기업에 좀 투자를 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근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는 AI가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다음 주자가 비트코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제 AI가 물론 이제 주식 시장에 뭐 투자 관점을 연결시키면 이미 붐업이 됐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재는 좀 거품이 빠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들 얘기를 하시죠. 다만 이제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과거 뭐 5년 전 알파고 등장 때도 그랬고요. 10년 전, 20년 전 AI가 한번 주목받았다가 또 거품이 꺼지고 또 실망하고 이런 시기들이 매번 반복되고 AI 역사 70년입니다. 네. 얼마나 많은 침체기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요. 전 세계를 대표하는 거대 기업들이 특히 요즘 우리 디지털 세상이잖아요. 네. 디지털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네. 세상을. 근데 이 기업들이 거의 뭐 99% 다 AI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 이들의 투자 규모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마 상위 기업들은 조 단위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럼 조 단위로 돈을 투입한 이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투자만 하고 기술만 발전시키고 말 것이냐라는 것이죠. 분명히 그들은 현재 적정 기술 수준에서 상업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오픈 AI도 그렇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등등도 어떻게 하면 이거 상업화해서 돈벌이로 바꿀까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들의 생각들이 결국은 시장을 만들게 될 것이고 물론 이제 그 기업들 간에 정말 이 주목받았다가 거품이 꺼지는 기업도 있을 겁니다. 근데 몇몇 기업들은 투자한 만큼 상업화에도 성공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솎아내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결국 지금 단기적으로 뭐 거품, 뭐 그건 제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돈이 몰리다 보니까요. 근데 이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이 AI 업계를 주도하고 있는 몇몇 기업들, 뭐 저는 이제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 연합 보고 있고요. 또 구글이라는 기업은 특이하게 이 AI의 근간 기술들을 바탕으로 다른 업종이 아주 이 난제들을 극복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은 최근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이 구글의 기술이 알파폴드라는 기술 때문에 이 구글의 연구자들이 노벨 화학상을 받았거든요. 알파폴드 기술이 실제로 우리가 제약업계에서 그 인간 몸의 단백질 구조를 밝혀주는 AI 기술이에요. 이게 제약 산업에서는요, 뭐 100년 이상의 난제였어요. 인간 연구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해결이 잘 안 되는 것들을 AI가 들어와서 몇 년 만에 해결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AI가 그냥 디지털 영역 안에서 있다가 다른 업종의 난제들을 극복하는 것으로 지금 확장되고 있다. 결국 그 말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AI의 적용 분야들이 생겨날 것이고, 저는 이렇게 뭐 말씀드립니다. 이거 뭐 제목으로 뽑아도 좋을 것 같아요. 구글이 세계 최대의 제약 기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몇 년 내에. 저는 분명히 이거는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알파폴드라는 기술 자체가 잠재성이 너무나 큽니다. 그럼 다른 제약 기업에게 이런 기반 기술이나 응용 방법들을 제공하는 이 기술 제공자로서도 역할을 할 수 있지만은 더 적극적으로 보자면은 이 AI가 근간이 돼서 여러 산업의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가 20년 전에 플랫폼 기업이 모든 업종에 다 진출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AI 기업이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극복하지 못했던 난제들이 있는 제약 산업, 의학 산업, 무슨 뭐 모빌리티 산업 하나하나 확장이 되면은 이 기업이 지분을 더 크게 차지하는 것이죠. 이런 변화들을 만드는 특이점이 시작됐다라고 보고 결국 어떤 기업들이 이런 정말 난제들을 극복해 가는가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시고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히 또 효과들이 있을 것이다.
성공률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글을 대표 사례를 언급해 주셨는데 혹시 우리 한국 기업 중에서는 좀 이 AI 투자 규모가 크다거나 그로 인한 성과가 좀 기대되는 기업이 있을까요? 사실 국내 기업은 특정 기업 딱 꼽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 국내 기업이니까 아무래도 네. 제가 조금 뭐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릴 수도 있고 네. 두 번째는 없어요. 지금. 아,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지금 이 AI 업계는요. 매우 전 세계적으로 독과점 양상이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미국의 소수 기업 주도로 이 경쟁력 격차들이 너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물론 뭐 네이버나 뭐 카카오나 혹은 또 기타 IT 국내 기업들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은 이 경쟁력 격차가 조금씩 더 벌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얼마나 빠르게 좁힐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고 이것이 이제 앞으로 생존 경쟁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특정 기업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지금 앞으로의 이 얼마나 빠르게 그 세계 가장 주도하는 기업들의 어느 정도 경쟁력 격차를 줄여 나가느냐 이런 그 기업들을 좀 살펴보시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네. 경쟁에서 왜 이렇게 한국 기업들이 뒤처지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AI 업계는요. 네.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요. 미국 독주가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그리고 2위 국가가 어디냐면 중국이거든요. 네. 근데 미국과 중국의 격차가 한뭐 미국을 100점으로 두고 보면은 중국이 한 70점 정도 수준이에요. 한국은 몇 점 정도? 한국 한 50점 정도 됩니다. 근데 한국은 이제 우리나라가 3위가 아니라 여러 그룹들이 함께 뭐 예를 들면은 영국, 뭐 캐나다, 싱가포르, 뭐 한국 이런 정도 3위 그룹입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1위 국가와의 격차가 50%, 두 배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AI라는 것이 디지털 업계고 이것이 글로벌 서비스가 언제든지 접근성이 높은 영역 아닙니까? 그 말은 소비자들이 우리가 국내 시장에 특화된 서비스들을 선택하기보다는 글로벌을 탑 수준의 서비스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가장 대표적인 산업이다 보니까 이것이 경쟁력 격차가 50%나 난다는 것은 시장에서 상당히 선택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고 결국 지금 우리가 국내 IT 기업들이 플랫폼 시대에는 선방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플랫폼에 지금 우리가 지켜온 이 시장을 AI 이 패러다임 변화에 얼마나 지켜낼 것이냐 저는 이 싸움이 시작됐다라고 보고 이것에 승부수를 좀 띄워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이 뭐 자동차, 조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플랫폼까지는 어쨌든 세계 시장에 뛰어들어서 따라갔는데 그러니까 AI는 그거랑 좀 차원이 다른 싸움인 겁니까? 그러니까 AI 분야가 재밌는 게요. 이게 완전히 지금 자본화되고 권력화됐거든요. 이게 사실 10년 전까지만 해도 AI 분야는 학계나 연구계가 주도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모델이 새로운 알고리즘이 등장하고 새로운 적용 방법이 등장하기를 업계에서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죠. 이제 알파고가 등장했던 시기까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AI가 등장했다 그러면 와, 저 대단하다라고 하지만은 이게 어떻게 세상에 적용될 것인가는 또 다음 차원의 문제였죠. 근데 지금 2020년대 요 몇 년 사이에는요 완전히 거대 자본이 투입된 이 글로벌 기업들이 AI 분야를 주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거대 자본과 이 자본이 권력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수의 기업들 뭐 이제 말씀드리면 다 아실만한 그 거대 기업들이 조 단위의 자금을 투입을 하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들이 자본을 투입하는 것에 회수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거든요. 최근에 이제 생성형 AI라고 하는 이 거대 언어 모델 전쟁도 규모만 계속 키우다 보면은 계속 자금이 투입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제는 적정 수준에서 상업화 전략으로 이제 전환을 시도합니다. 지금 현재가 그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기술 S커브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급성장하는 기술이 지난 몇 년간 이 AI 거대 언어 모델 분야였다면 이제 약간 정체기에 들어온 것이죠. 이걸 어떻게 상업화하고 다른 산업에 확장할까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이 거대 기업들이 이 투자 여력을 정치권에 돈을 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상업화해야 되는데 법, 제도, 규제, 산업 질서 이런 걸 우리가 해치는 영역들도 있단 말이에요. 일부. 예를 들면 저작권 문제 있고요. 산업 질서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또 여러 기업들 간 소송도 걸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 정치권의 우호적인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로비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런 장면들이 많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AI 거대 기업들이 정치권의 로비를 지금 최대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결국 이것의 의도가 무엇일까? 기술 투자에 들어갔던 비용들을 회수하기 위한 시기가 다가왔고 결국은 이것들이 이제 여러 우호적인 생태계를 만들면서 그들이 이득이 되는 쪽으로 여러 방향들을 끌어가고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엑스트로피라는 관점에서 반대 측면이 될 수 있죠. 엔트로피적인 거죠. 네. 복잡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복잡도가 올라가는데 그들의 이득을 취하는 방향인 거죠. 예를 들면은 새로운 정부에서 새로운 법 제도는 우리 기업의 AI를 세상에 뻗칠 수 있게 여러 울타리들을 규제들을 풀어달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상황들이 지금 확대되고 있으니까 결국은 더더욱 지금 이 뭐라고 이권에 있는 국가 혹은 기업들이 따라가기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지금 현재 치고 나간 기술을 가지고 세상의 질서를 만들어 버리죠. 법 제도를 만들어 버리죠. 그럼 이제 따라와서 들어오기에는 결국 이제 이 밑에 붙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실제로 시장에 벌어지고 있고 결국 지난 몇 년간 이제 기술 전쟁을 펼쳐오던 것이 상업화 전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주 전략 싸움으로 바뀌고 있다. 향후 2, 3년간은 이런 상업화와 이 권력, 자본의 다툼이 치열하게 AI 업계에 전개될 것이다. 뭐 2000년대 초반에 우리 벌어졌던 검색 엔진 시장 전쟁과도 좀 유사하죠. 당시에도 십수 개의 검색 엔진이 붙었다가 결국 구글, 뭐 국내는 네이버 다음 정도 살아남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구글이 독점해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기술이 들어오다가 결국 시장에 안착하고 이것을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버릴 그 과정들이 반복되는 것이 지금 AI에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네이버가 그나마 한국에서 버틴 이유는 언어적인 그 한국이 사용하는 국어어 때문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AI가 발전한 이 단계에서는 그 언어 제약마저 좀 무너질 수 있겠다는 생각 들고 그로 인해서 좀 국내 기업들이 더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겠다는 우려가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 최근 이제 생성형 AI는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이 세계 시장 표준적인 모델인데요. 이 트랜스포머 2017년 이제 구글의 연구자들이 발표한 알고리즘이에요. 근데 전 세계 언어를 너무 잘 이해하고 구사하는 데 특화된 알고리즘입니다. 기존의 알고리즘들을 완전히 업그레이드 해버렸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트랜스포머의 특성상 전 세계 어떤 언어도 제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통에 넣고 돌린다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 이제 국내 기업들이 뭐 한글로 특화된 모델들을 시도하고 있던 방향들이 완전히 틀려버린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이런 점은 있습니다. 결국 AI는 우리 인간은 밥을 먹고 살지만 AI는 데이터를 먹고 살죠. 그럼 데이터가 충분히 퀄리티 높은 데이터가 제공이 돼야 되거든요. 학습에. 그러면 데이터를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유리할 수가 있죠. 그럼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등이 이제 국내 관련된 데이터들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글에 특화된 한글의 그 창작물의 퀄리티가 높은 이런 서비스 모델들을 만들겠다. 뭐 시도는 맞고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요즘 이용자들이 상당히 똑똑하잖아요. 네. 해외 뭐 바드라든지 구글의 바드나 오픈AI 챗GPT나 이걸 써봤더니 국내의 그 한글 특화된 서비스라는 것보다 퀄리티가 좋아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뭐 한글 특화라고 하는데 별로 나은 거 없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결국 이것이 이제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이런 제약이 없는 영역들이 많이 생겨나다 보니까 이게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다라는 것이 그렇게 이 성능의 차별화를 못 만들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적정한 수준의 기술을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특화된 형태로 만들 것인가 이런 시도들을 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뭐 리소스 기반의 이런 그 경쟁 우위를 실제 성능으로 이걸 반영시키는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지금 상황에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저는 조금 더 이 기술 분야에 더 과감한 투자를 하고 이것이 사용자들이 수용할 수 있을 정도 적정 수준을 넘어가는 서비스들이 나와야 한다. 그것에 만약 못 미친다라고 하면은 이거 시장 도태될 가능성이 크다. 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상윤 중앙대 교수님 모시고 비트코인의 미래부터 우리 AI의 시장의 전망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또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